조선의 15대 왕이었던 광해군. 그에게는 늘 서얼 출신의 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습니다. 이런 시대에 서얼 출신인 7명의 고관 자제들이 모여 스스로를 강변치루라 칭하고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 7명은 함께 꿈을 키웠고 그 꿈은 결국 칠서의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들과 어울려 놀던 또래 지식인 허균은 이들과는 중마고우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결국 정치적 문제로 발전해 개추곡사의 빌미가 된 칠서의 난. 허균은 이 과정을 통해 변신을 꾀했지만 결국 영모의 주동자로 지목돼 능지처참이라는 굴욕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죠. 홍길동전의 배경에 강변치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변치루와 허균,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평행 이론에서는 사건사를 통해 역사의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강변치루 그리고 허균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균 하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홍길동전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강변치루는 저만 그런가요? 처음 들어오는 낯선 단어인데 김준혁 교수님, 강변치루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강변치루하면 강가 근처에 있는 7명의 벗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예. 중국 위나라 때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정권과 등지고 이렇게 그 검은고와 술을 즐기면서 세상을 이제 풍자했던 사람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본따 가지고 당시 그 최고의 이런 그 정승급의 자제들, 판서의 자제들이었던 박응서, 뭐 서양갑, 심우영, 이경준, 박치인, 또 박치, 김평손 이렇게 7명의 서얼들이 네. 여주 남한강가 근처에서 무륜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놓고 그 중림칠연처럼 이렇게 모방해서 행세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또 세상을 한탄했죠. 네. 이들은 뭐 영의정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판서들의 아들이기는 했으나 모두 서얼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과거에 급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신분적 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매일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영모 사건에 휩쓸리게 되죠. 네. 심의원 작가, 그러니까 결국 강변치루라고 하면 서얼은 적자가 아닌 본부인의 자제가 아닌 뭐 처첩의 자녀, 그렇죠, 자제 그렇죠. 이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강변치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서자와 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는 양반이고 네. 어머니가 일반 평민일 경우 이제 서자가 되는 거고 예. 이제 그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는 얼자가 돼서 아. 합쳐서 서얼 혹은 그냥 통상적으로 줄여서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얼자는 어머니가 노비네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도 아마 차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집안 출신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문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좋고 집안이 좋아도 본인이 출세를 하거나 본인의 어떤 의지를 세상에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허. 답답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그러게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선시대 신분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익히 많이 들었는데요. 차별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심했던 겁니까? 차별이 어느 정도 심했느냐? 네.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심했죠. 만큼.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기간까지도 예. 이런 서얼들 차별이 심해가지고 지리산에서도 이 칼 들고 적자들 죽이러 간다고 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어허, 해방 예. 이후까지요. 그 유명한 차이력 총경이 예, 예. 그 사건을 막았던 장본인입니다. 지리산에서. 아. 그래서 차이력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초기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정도전. 이 사실은 할머니가 노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때까지는 서얼제도 차별이 없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 차별이 없는 상태로 출발을 했는데 예. 태종 이방원이 어쨌든 왕이 되기 위해서 정도전을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도전 같은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노비 출신의 후예들이 아하. 조정에 출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 차대, 그러니까 차별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다가 아예 경국대전에 성종대 들어와서 서얼들은 네. 아예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법으로. 어허. 그리고 나서 정산품 당상관 이상은 네. 아예 못 올라가게. 네.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장차관은 아예 불가능하게 어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중국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네. 또 일본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허. 베트남이라든가 아시아권 일대에 서월제도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만 서월제도 차별이 존재했던 거예요. 더구나 이제 법적으로 보게 되면 네. 양천제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나 일반 평민들도 과거 시험을 원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콕 집어서 서울 너네들만 문과 시험 못 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더더더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귀족이고 양반인데 일반 평민보다도 못하게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네요.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한 대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정도전임이어서.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뒤에 가갖고 서울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자자손손 어허. 그러니까 아들의 또 아들, 손자의 손자의 또 손자까지도 그대로 그 차별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아하.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 강변치루의 난이라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강변치루의 난이라고 한다면 그 서울에 대한 차별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그렇죠. 무엇인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강변치료의 난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이제 강가에서 놀던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맨날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예.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자신과 함께하는 불우한 세력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억울한 현실에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상인들의 상단을 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도짓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강도짓을 하면서 무기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못된 짓을 막 하게 되는데 예. 근데 그 시점에 당시 정치적 상황과 이들이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광해군 집권 후반기에 이제 영창대군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조가 임목대비하고 결혼해서 늦은 나이에 영창대군을 낳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영창대군을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존재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광해군은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조작 사건 같은 거, 음모론이네요. 음모론 이런 걸 예.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필요했는데 아하. 바로 광해군의 측근들이 이 칠서의 난 강변치루를 협박해 갖고 강변치루가 사실은 영창대군을 예, 옹립하려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아하. 했다라고 그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던 김제남으로부터 예. 제안을 받고 그걸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강변치루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큰 예. 옥사로 커져 나갔던 영모 거죠. 사건이 되어버렸네요. 네, 네. 아니 그런데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친자 확인해서 재벌이나 권력자의 자녀로 확인되면 뭐 사실은 엄청난 보상도 받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어쨌든 사회 지도층 판서의 자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직에 못 간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그래도 대접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도질까지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사회 모순이 오랫동안 누적됐다는 걸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시에 가장 좀 문제가 있었던 세력이 종친 쪽하고 서울 쪽인데 네. 말 그대로 종친도 왕의 반계 가문이니까 네. 괜히 대접받던 집안이고 재산이 많았죠. 그렇죠. 서울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런 자기의 신분과 재산 대비 뭔가 내가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없었던 게 컸던 문제인 거고 예. 더군다나 근데 이때 상황 자체가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인트로 때 얘기했지만 광해군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선조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대북 세력의 지원 속에서 간신히 왕이 됐고 네. 또 죽기 전에 이제 임목대비를 통해서 영창대군이라는 적자를 낳고 그 아이가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많은 사람들이 뭐 때가 되면 광해군 밀어내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도 어때라고 하면서 광해군 본인도 불안하고 주변 정치 세력들도 네. 광해군을 두고 막 이합집산을 거듭하니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야 여기서 우리가 뭔가 좀 잘해본다라면 한번 좀 뭐 과장될 수 있겠지만 나라를 한번 업어볼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도 적어도 술자리에선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상황적 요인이 좀 있었네요. 지금 그렇죠. 이제 되게 아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예. 그 종친까지 종실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조선시대 법에 종실들이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 아, 종실도. 예. 그러니까 서울들도 관직에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예. 대과 시험을 못 보니까. 네. 조선시대 양반사 대부들은 입신양명이 사실은 목표예요. 그래서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이름을 날려서 중요한 관직에 가서 자기가 공부한 이론을 갖다 현실 적용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네요. 아니 우리
표 선생님도 한때 국회의원을 하셨던 것도 그만뒀는데요? 아니 어쨌든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한테는 예. 어마어마하게 심했는데 아하.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들이 그런 금지에 대한 한 같은 것을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요, 심영환 작가, 이 강변치루 속에서 왜 허균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존경하는 이 엄청난 위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허준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네. 허준은 의사. 허균 동의보감의 허준이고 그렇죠, 허균은 그렇죠. 홍길동전에. 홍길동전. 예.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분은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초당 허엽이라는 분인데 예. 우리가 보통 그 초당 그 얘기할 때 그 초당의 호가 이분과 관련된 얘기고요. 아하. 그리고 형 허성도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해서 네. 사실 동인 남계열의 아주 그 영수격 집안이었고 또 이제 여동생 허난설원이 아주 유명한 여류 문인이라는 맞아요. 것도 우리가 예. 잘 아는데 예. 참 독특했던 게 이분 허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자유분방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았고 네. 승려들과도 교류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아하. 심지어 기생들하고도 많이 어울렸고 그중에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부안의 기생 중에 개생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분과 아주 그 막역한 정신적 교우도 하고 이렇게 좀 평소에 자기 심적 위치를 넘어서서 혹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조선의 이런 어떤 지나친 위계 관계를 좀 혐오하고 아하. 부정하면서 그걸 깨는 관계상을 계속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임과 관계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캐릭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동안 몰랐던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러한 뭔가 세상을 바꾸고 네, 네. 특히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강변치루 이야기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네요. 뭐 그렇다고 당연히 보여지죠. 그 모태가 된 게 강변치루 이야기라고 네, 봐도 되나요? 뭐 그렇기도 되는데 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좀 연결해서 보면은 예. 사실은 허균이 어려서 이렇게 자기의 스승이 네. 이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이달이 서얼이에요. 서자예요, 서자. 오, 근데- 스승님이 예, 스승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허엽이 예. 이달이라고 하는 서자한테 자식들을 맡긴 거예요. 네. 이달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어허. 우리 조선 500년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인데 네.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시 판서였던 허엽이 인정했던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러게요. 그 사람의 생각이 허균한테 막 들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허균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그 서자들에 대한 그 차별 같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강변치루를 만나게 되는 거고 허균은 서자가 아니잖아요. 서자가 아니었죠. 아닌데? 서자가 아니었지만 그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서자들의 한을 느끼게 예. 된 거고 또 자기가 만났던 그 강변치루들이 이거 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인물들인 거야. 네, 또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과정에서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이 되는 거다. 아하. 예. 근데 이제 홍길동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시 이제 수호지 뭐 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돼서 중국의 수호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허균 같은 경우는 이 삼민론이라고 하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이 삼민론이라고 하는 것이 항민, 원민, 호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시킨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어허. 원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원망만 하는 사람들, 어허. 호민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호.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삼민론을 가지고 예.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홍길동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하나 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네. 홍길동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 실존 인물이에요, 다들 홍길동이? 이게 소설로 허균이 홍길동전을 만드니까 이게 소설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조선 전기 때 세조 때 있었었던 일종의 뭐 의적이라고 표방하진 않았더라도 그런 어떤 사회를 저항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강도는 맞고 홍길동이. 그러니까 그 주제를 끌고 와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아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그게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허균은 서얼이 아닌데 그런 스승 이달의 그런 아픔과 또 강변치루의 그런 고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소설 속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허균의 특성상 조선 사회를 좀 바꿔보고자 하는 이런 바람, 개혁의 바람이 홍길동전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허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다니면서 네. 새로운 사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하. 그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누구냐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최초의 천주교 신자를 뭐 지금까지는 뭐 광암 이벽 이렇게도 네. 이야기했는데 예. 그 앞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심양에 가서 마테오리치를 만나가지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최초의 천주교 신자를 허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균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 신앙을 보면서 거기서 평등 사상, 개혁 사상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늘 아래 신분적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 사회는 그런 신분적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신분적 차별을 뛰어넘는 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어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가 그대로 녹아내면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히 혁명적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 홍길동전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다룰 이야기가 아니네요. 상당히 좀 아픔과 고통과 시대의 한과 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혁신적인 혁명적인 의지 이런 게 막 담겨 근데 있는 이제 그런 공간 자체가 예. 그 부안에서 나왔다는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부안이. 왜 그러냐면 그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바닷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렇죠. 예. 아주 오래전부터 부안은 미륵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거든요. 전북 부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전북 부안에서 이제 허균이 그걸 쓰고 그래서 그 율도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홍길동전의 율도국. 마지막 나오는 율도국을 예. 이제 부안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부안에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반개 유영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실학자 네. 그분이 부안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새로운 개혁 사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홍길동전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연락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사건 평행이론은 강변치루와 허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과연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고요? 저는 그 예. 강변치루와 그 허균에 대해서 예. 어떤 조선의 구상유치한 사람들이다. 사실은 구상유치. 좀 더 내공이 더 깊었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하, 예. 구상유치. 네, 심영환 작가는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됐고 네.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 그르치게 되고 허균도 사실 나중에 또 역모에 휘말리게 돼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능지처참. 뭔가 이렇게 좋은 이상에 비해서 네. 풀어갔던 현실은 너무나 짤막했던 삶이 좀 아쉬워서 저도 이제 와각지쟁이라고 와각지쟁. 달팽이의 촉각 위에서 다툰다. 너무나 좀 때를 기다린다라든지 조금 더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또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